오늘은 내가 20대에 경매에 처음 뛰어들고 난 후 첫 경매의 서울 빌라로 3개월 만에 3,500만 원을 벌어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해주려 한다. 대책이라곤 없이 만 28의 나이로 퇴사를 하고 40일 동안 혼자 유럽을 떠돌아다니며 여행을 하다가 돌아온 나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퇴직금을 포함해서 3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던 나는 이 돈을 투자금 삼아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바로 내 눈에 부동산 경매라는 것이 들어왔다. 갑자기 무슨 용기로 자취방 전월세 계약밖에 안 해본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보기로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진 않지만 우연히 본 유튜브에서 부동산 경매로 저렴하게 부동산을 사서 인테리어 후 시세대로 팔면 차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그게 진짜 되는지 궁금해 무턱대고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일단 유튜브에 경매 관련한 영상을 많이 봤다. 그리고 많이 한다는 강의도 찾아봤다. 근데 무슨 오프라인 강의가 대부분 300만 원에서 시작을 했다. 300만 원? 300만 원? 실제로 어떤 학원에 등록하려고 신청서를 쓰기 직전까지 갔으나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누군가에게 투척해본 적이 없는 나의 이성이 나를 뒤로 붙잡았다. 안 그래도 투자금도 얼마 없는데 강의비에 그렇게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행히 더 찾아보니 오프라인 강의처럼 강사에게 질문을 하거나 개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는 없지만 50만 원으로 온라인에서 경매 지식만 배울 수 있는 강의가 있었다. 그 50만 원짜리 온라인 강의를 신청해서 열심히 들었다. 이제 강의를 다 듣고 실행을 해야 할 차례가 됐다. 처음에 나는 아파트에 투자를 할 생각이었다. 내 투자금 3천만 원으로는 많아봤자 1억 후반대의 아파트에만 투자할 수 있었고 근데 그런 아파트는 서울엔 없었다. 혼자 물건 검색을 해보는데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 2억에 1억 4천만 원까지 가격이 하락해 있었다. 순진했던 나는 와 그럼 1억 4천만 원 낙찰받아서 2억에 팔면 차익 6천만 원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허무맹랑한 꿈을 가지고 혼자 무턱대고 첫 임장을 갔다. 1호선 끝에 있는 의정부에 처음 가본 것이었다. 부동산에 무작정 들어가서 이 아파트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나의 계획을 들으시고는 그 집이 1억 4천에 낙찰되기는 만무하다며 2억짜리 물건이므로 1억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에 낙찰이 될 거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아가씨가 그렇게 순진해서 경매 어떻게 하려 하냐며 나를 걱정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파트 물건은 사장님 말대로 1억 8천만 원 후반 정도에 낙찰이 되었다. 1억 4천만 원의 낙찰가를 쓰려고 생각했던 순진했던 나는 그때 경매는 낙찰받는 것 자체부터도 어려운 것이고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처럼 싸게 받아서 시세대로 파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체감했다. 근데 차도 없는 내가 아파트를 보러 경기도에 임장을 매번 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떻게든 서울 안에 있는 부동산을 찾고 싶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빌라였다. 유튜브에서 빌라가 가격이 저렴하고 투자금도 적게 들어 아파트보다 수익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파트가 경쟁이 높아 비싸게 낙찰받는 것을 본 나는 빌라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그런 유튜브마다 댓글들에서 복권도 당첨 안 되면 꽝이듯이 빌라도 안 팔리면 꽝이라는 말과 함께 빌라는 팔리기가 엄청 어렵다는 말들이 많았다. 나도 걱정이 되었다. 빌라를 누가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때 경매를 그냥 배운 것에 만족을 하고 지금은 포기하고 그냥 돈을 더 모은 다음에 실행을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한번 시작을 했으면 결론을 봐야 한다. 맞다.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 순 없다. 분명 30-40%에 가까운 사람들은 빌라에 살고 있다. 그리고 빌라를 하면 나도 서울 안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신 팔리는 빌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또 유튜브를 뒤져보니 3룸 이상의 넓은 전용 평수, 빌라치고 주차장이 잘 마련되어 있으면서 무엇보다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면 실거주자들이 매수를 하려는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팔리는 빌라를 찾아보는 거야. 그때부터 경매 물건 검색 사이트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물건 종류 다세대 빌라, 지역 서울, 3룸만 보기 위해 전용 면적 11평 이상, 투자금 안에 맞추기 위해 최저가 2억 미만으로 잡고 필터에 걸러지는 모든 물건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런데 뜻밖의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다. 바로 내가 검색하려는 서울의 다세대 빌라들의 90% 이상이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는 물건들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 함은 간단하게 말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인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대신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2억에서 1억 4천으로 하락했다 하더라도 보증금이 1억이 있다면 실제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은 1억 4천에 보증금 1억을 더한 2억 4천이 된다. 오히려 비싸게 부동산을 사게 되는 것이다. 작년 초 내가 처음 물건 검색을 할 당시 경매로 나온 대부분의 다세대 빌라들은 안타깝게도 전세 사기로 인해 강제 경매로 넘어간 물건들이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있었고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 금액은 현 시세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물건들은 내가 그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가 없었다. 뭐야, 입찰을 할 수 있는 빌라 물건이 거의 없잖아 하고 생각하던 순간 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빌라 경매 물건의 90% 가까이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고 그 보증금은 시세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경매 가격이 끝도 없이 하락하고 있었다. 유찰 가격 하락을 보다 못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고 얻은 대항력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대항력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입찰하지 않고 보증공사도 지연이자로 인한 손해도 계속해서 커지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대항력이 있는 다세대 빌라의 일부들이 대항력 없는 상태가 되었고 내가 다시 안전하게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이 되었다. 그렇게 권리 분석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이제 시세조사나 현장 임장은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턱대고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발 오늘은 착한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부동산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며 서성이다가 들어가 저 시세 좀 여쭤보러 왔는데요 하고 질문하면 집을 살 것 같지도 않은 어린 여자애가 질문을 하니 80%는 심드렁하셨다. 친절하시진 않았지만 그게 대수냐. 일단 알려주시는 모든 정보를 최대한 들었다. 현장 조사의 경우 지금에 와서야 빌라 경매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현장 요소들을 알게 되었지만 처음 할 당시에는 그런 것도 잘 몰랐다. 용기가 없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만나볼 생각도 못했고 이웃과 대화를 나눠볼 생각도 못했다. 빌라 공동현관 문을 여는 방법을 몰라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래서 결국 내 첫 빌라는 외관과 주차장이 깔끔한 것만 보고 낙찰을 받았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다. 하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었다. 나도 잘 몰랐기 때문이다. 나름의 물건 검색과 권리 분석, 시세 조사와 현장 임장까지 마친 후 입찰을 해볼 물건들을 정했다. 2024년 1월 초에 내 생애 첫 입찰을 했고 두 번의 폐차를 거쳐 2024년 1월 중순에 세 번째 시도 만에 낙찰이 되었다.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 20명 가까이의 사람이 입찰을 했다. 사실 두 번째 시도에서 떨어졌을 때 경매라는 것에 한 번은 낙찰을 받아보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낙찰을 위한 입찰가를 써낸 감이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20명을 제치고 1등을 했겠지. 첫 낙찰의 순간 미쳤다. 이게 되네? 싶다가도 머리가 하얘졌다. 2등과 700만원 차이가 났다. 와, 내가 너무 높게 썼구나 싶었다. 옆에서 같이 입찰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앞으로 어떻게 일을 헤쳐나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명도, 대출, 인테리어 하나하나 모두 혼자 해야 했다. 아, 차라리 학원을 등록할 걸 싶어서 후회가 되기도 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법원 직원분이 오른쪽으로 와서 영수증을 받아가라고 하셨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영수증을 받고 나오는데 많은 대출 이모님들이 나에게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물어보고 가셨다. 폐차를 하는 날은 법원 밥을 먹었는데 낙찰받은 날 거하게 점심으로 크림 파스타를 먹었다. 파스타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다. 이제 하나하나 일을 헤쳐나가야 한다. 내 눈앞에는 수많은 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To be continued.